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 6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강의는 만나서 교실에서 실시가 됐을 텐데 다시 일주일 미뤄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신 차리고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오히려 그 온라인 계약 초기보다 지금이 더 안일해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약하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미뤄뒀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막상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뭐 공부하면서 조금은 게으르게 지내다가 계약하면 어차피 뭐 열심히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지금 계약 일정이 계속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계약 이후의 시기로 미뤄두지 말고 지금부터 그냥 해야 될 것들을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현대시 3번 지문을 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현대시 2번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2번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했는데 요 가시에 보면은 색채를 표현한 말이라고 보이는 말이 있긴 있어요. 송화가루라는 게 노란 색깔을 의미해서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이런 말 했을 텐데 이 노란색과 다른 색깔이 대비시킴으로써 뭔가 거기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는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가 없죠. 2번이 답이고 자, 2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은 산지기가 살고 있는 외딴 집이었고 니은은 시적화자인 나가 자기 얼굴을 비춰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우물이었죠. 답은 5번이죠. 5번. 기억은 눈먼 처녀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이고 니은은 시적화자가 내면 세계를 응시하는 공간이다. 그냥 말 그대로 맞죠? 앞에 있는 4개의 보기가 어느 정도는 헷갈리게 만드는 보기들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차분히 정확한 답을 단정짓지 않고 읽어보기만 한다면 5번이 딱 맞는 얘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개인적으로 3번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답이 5번인데 추억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인이 자기 자신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라는 말이에요. 이 문제의 답을 풀어보고 답안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 답안지에서는 이 말이 틀린 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지에서도 이미 시인이 긍정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 문구를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자체가 오류라기보다는 어차피 이 말하고 이 뒤에 있는 말이 맞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쳐도,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긍정한다고 쳐도 이 둘은 딱히 관련이 없죠. 이게 긍정이라고 치면은 추억처럼 비치는 사나이의 모습은 자기의 순수했던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그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그냥 현실에 나와 타협하거나 이제 화해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거랑은 맞지가 않겠죠. 오히려 나머지 하나의 해석이었던 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는 말이 이미 추억이 돼버린 사나이가 있다 이런 말로 봤을 때에는 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앞으로 소명을 다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봐도 어차피 이 답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시 3번 지문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현대시 3번의 첫 번째 지문, 가의 지문은 백석의 도보나 이백가치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일단은 이 지문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이라서 중요한 지문인데 이 지문 보기 전에 백석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백석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한 작품 보고 그 다음에 이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인 백석,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백석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고 교과서를 통해서 이 사진을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1912년도 일제강점기에 평북 정주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지방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언제 했냐면은 김소월 시인 볼 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이 지도를 그대로 얘기했었는데 김소월은 평북 구성이라고 하는 지방의 사람이었고 백석 같은 경우에는 정주라는 지방, 두 지방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가 많은 지방이고 정주라는 곳이 교육에는 조금 더 유리한 곳이에요. 좋은 학교들이 많았고 특히나 여기는 가장 좋은 학교는 이제 오산고등학교 또는 오산고등보통학교라고 하는 학교였는데 김소월이 나온 학교였죠. 김소월이 조금 더 일찍 다녔습니다. 더 먼저 태어나가지고 먼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이미 졸업한 뒤에 백석은 이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김소월은 한국 현대 서정시가 자리 잡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김소월의 인생에서 봤을 때 본인이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이 오산고등학교에서 만난 누구였냐면 김억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계기가 비롯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김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이제 발빠르게 해외 시들을 번역하고 소개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어떤 문학적 경향을 일으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사로 있을 때 김소월이 제약을 했고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시를 썼죠. 이 김소월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 백석이라는 시인이 이 장소에서 또 탄생을 하게 됐고 이 백석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또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그 다음에 현대 작가 중에서는 신경림이라고 하는 작가 뭐 이런 작가들에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유명 작가가 아니더라도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한국에서 시를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시인들에게 현재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고 아주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일단 오산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 더 이제 나은 학교로 진학을 못하고 있다가 조선일보사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발탁이 돼가지고 조선일보사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조선일보와의 인연이 이어지는데 34년도에 귀국을 한 다음에 바로 조선일보사로 입사를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작은 잡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딸려있는 작은 잡지의 편집 일을 맡으면서 일을 시작하고 동시에 시 창작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35년도 정도부터이고 그 초기작들을 모아가지고 1936년도에 사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집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시집이 이 사슴 시집의 초판본인데 이게 100부 한정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100부밖에 인쇄가 되지 않은 시집이라는 거죠. 그 당시 가격으로 2원이었다고 해요. 2원. 근데 보통 그 당시에 시집 한 권이 1원이었대요. 1원. 그러니까 2배 정도의 가격이었던 거죠. 이 시집은 후에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구해서 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해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집을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손으로 베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나 지니고 다녔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후대 시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시집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시집이 경매로 물건이 나오게 됐는데 이 초판본이 무려 7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7천만 원. 말도 안 되죠? 3,500만 배의 재테크가 돼버렸죠. 2원 주고 산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릴 정도로 정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집입니다. 자, 요 시집을 발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들은 했었고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까지 계속 유명 작품들을 창작을 하다가 광복 이후에는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작품을 남기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월북했거나 또는 납북당한 그런 문학가의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이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지가 풀린 게 80년대 후반인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암암리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알려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단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이 있는 장면만을 보자면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로 기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기출은 딱 한 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향이라는 작품, 오늘 볼 작품인데 이 작품이 2003년 수능에 나오고 그 뒤로 수능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해서 모의고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총 세봤더니 시가 13번,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수필이 1번, 그래서 총 14번이 기출된 그런 정말로 중요한 작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석의 대표 작품을 하나 보면서 이 백석 씨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볼 작품은 방금 얘기했던 수능에 나왔던 작품 고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시가 백석 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또 백석이 어떤 시를 주로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938년도 삼천리문학이라고 하는 이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은 34년도에 이제 서울로 와서, 그러니까 일본 유학 갔다가 34년에 서울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조선일보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백석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를 쓰기 위해서 함경도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37년도쯤에 37년에 함경도로 가서 함경도에 있는 영생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등보통학교였죠. 그래서 영어 교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함경도 지방에서 이제 취재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뭐 여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를 쓰기 위한 재료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친 다음에 이때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함경도의 뭐 풍물이라든지 풍습,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많은 시를 창작을 했었는데 그 시리즈가 이제 연작시로 따로 있고 이 작품도 뭐 이 시기에 이제 쓰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함경도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상 함경도에서 머무르던 시절에 쓴 시다라는 걸 알아두고 시를 읽으면 더 이해 편할 것 같아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듯이 백석 시인의 고향은 평안북도 정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평안북도랑 함경도랑은 다른 지방이죠. 타향에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석 씨는 또 읽으면서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자기가 자랐던 고장의 풍습, 풍물, 뭐 음식, 뭐 그 다음에 어떤 고유의 그 사투리들 이런 것들을 시 안에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같은 시기에 쓴 작품들에는 함경도 지방에 방금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나머지 현재 그 근래에 쓴 논문 중에서 그 백석 시에 등장해 있는 평안도 함경도 음식에 대한 논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또 포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작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작품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백석 씨가 대부분 산문시이기 때문에 줄줄줄 그냥 읽으면 읽히는 그런 시고, 표현적으로 특징이 굉장히 막 디테일하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감정을 느끼고 주제를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아마 화자겠죠. 자,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나와 있죠. 북간이라고 하는 곳에 혼자 알아 누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북간은 함경도 지방의 다른 명칭입니다. 자, 이걸 몰랐다면은 또 고민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인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아는 것이 또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자,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자, 이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타향에 있고 그리고 아파요. 그리고 혼자라는 말을 통해서 약간 외롭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시인이 처해 있는, 시인이 아니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자, 이 의원이라고 하는 대상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아프니까 뭐 의원을 만났겠죠.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자, 열애와 같은 상을 했다. 열애는 부처요, 부처.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열애, 레자가 이제 왔다라는 뜻이죠. 그 왕래하다 할 때 그 레자인데 진리로부터 왔다 이런 뜻이라서 부처를 뜻합니다. 자, 부처와 같은 상을 하고 관공의 수염을 드리워서, 관공은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관우를
얘기합니다. 삼국지에 나오죠. 관공과 같은 긴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과 같은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만나는 의원이라는 사람의 외면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느낌을 줘요. 사람의 외면이라는 게 설명을 디테일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보면은 부처와 같은 얼굴을 하고 관우와 같은 수염을 들이고 있다? 뭔가 아주 뭔가 성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굉장히 관우 같은 수염이 길게 자라나 있다라는 느낌은 조금 약간 너그럽고 좀 약간 평화로워 보이고 푸근하고 인자하고 그런 느낌들을 주죠. 약간 인자하면서도.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에서는 옛적 어느 나라의 신선과 같다, 이런 말은 약간 또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주는 그런 다양한 이제 느낌들을 주는 외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원을 만났어요. 새끼 손톱을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네, 맥을 짚고 있죠.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자, 이 의원의 말이죠. 의원이 나한테 갑자기 고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입니다 라는 것은 나의 대답이죠. 내가 이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아무개 씨의 고향이란다. 이건 의원의 한 말이죠. 거기 누구 고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라고 한즉, 이건 또다시 내가 한 말이죠.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쓴다. 막역지간이다. 이거는 아주 막역한 사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사이다, 매우 친밀한 사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의원이 처음 얘기했던 거기 아무개 씨 고향인데 아무개 씨를 아세요? 둘 다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개 씨죠. 이 사람은 의원과 막역지간에 있었던 거죠. 자, 거기에 대한 내 대답을 봐야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의원의 말이고,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입니다 라고 한즉, 나의 대답, 그분은 내가 마치 아버지와 같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동네 어르신이나 이런 쯤 되겠죠.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으면서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이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자,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마지막 부분이죠.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의원과 함께 자기와 의원이 동시에 알고 있는 아무개 씨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죠. 그러고 나서 의원이 다시 한번 웃으면서 맥을 보죠. 말없이 팔을 잡으면서 맥을 보는데 그 손길에서, 이 손길을 통해 내가 뭘 느끼느냐?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속에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길 속에서 느끼는 대상, 고향, 아버지, 아버지의 친구는 다 뭐냐면은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들 이겠죠. 이 그리움의 대상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손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그리움의 대상과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개 씨라고 하는 함께 알고 있는 고향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의원의 손길 속에서의 이 그리운 대상에 대한 이 그리운 감정, 이게 이 시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위에서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은 일단 시적 화자는 나였죠. 그리고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타향에서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는 한 가지쯤 더 나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겪죠. 내가 겪은 사건은 뭐냐면은 의원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원과의 만남과 그 만남 이후의 대화. 자, 그게 내가 겪은 주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들을 서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 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나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이 의원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감정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서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고향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내 가족, 그 대상들에 대한 그리움, 이게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어요. 따뜻함,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죠.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렇게 따뜻해질까?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겠죠. 내가 고향을 떠나서 홀로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 고향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에게 대입해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교를 작은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마침 교실을 보니까 이게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는 내가 같은 그 중학교를 나왔던 친구가 있어.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친구랑 내가 그 당시에 엄청 친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반갑겠죠. 뭐 달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미래에 이제 군대를 가겠지만 군대에 갔는데 마침 거기서 내가 뭐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뭐 같은 고향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굉장히 반갑겠죠. 저도 실제로 군대에서 이제 같은 계월에 같은 월에 입대한 동기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랑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물론 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한 번도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대학교 주변에 있는 뭐 식당 얘기도 하고 술집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얼어붙어 있는 그런 마음을 이제 녹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따뜻함을 느꼈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손길 속에서 결국에는 이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는 이 매개체였던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한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느낀 이 감정이 시의 주제로 연결될 것이다.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시 내용은 분량 자체는 굉장히 길지만 읽었을 때 별로 특별하지 않게 그냥 줄줄줄 읽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핵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지워버릴게요, 그냥. 자, 일단 주제는 고향과 고향에 살고 있는 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거 자체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따뜻한 마음, 이걸 주제라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제는 그냥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가까운 문장을 하나 적어 놓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표현적 특징은 하나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특징적인 게 뭐였냐면은 시 안에서 화자하고 다른 사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대화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시의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 설명하다 보면 시상전개 이런 말을 쓸 텐데 시상전개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시의 주요한 내용들이 차례대로 전달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화자가 느꼈을 주요한 감정이 그 감정을 느끼는 과정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화 형식의 서사적 구조. 여기서 서사적 구조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서사하고 서정의 차이를 이해해야겠죠. 우리 문학에서 표현되는 주요한 내용은 보통 두 개로 쪼개집니다. 서사 또는 서정인데 서사는 사 말 그대로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서정은 뭐 정 말 그대로 감정, 정서가 주가 되는 내용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 자체가 애당초에 그냥 서정 갈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표현되는 그리움이란 정서가 당연히 주제죠. 주제인데 이제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을 뭔가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가 있고 아니면 그냥 이야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거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어떤 감정을 자연스럽게 화자들, 이 시를 읽는 사람, 독자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이 시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고 일단은 이 작품이 수능에 나온 적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같이 띄워줄게요. 일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얘기하고 다음 작품, 이 수능특강 본문에 실려있는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